하나 시스템의 KFX A사 레이더 논란 정리와 KFX 공대지 스마트 폭탄 통합 소식. 안녕하십니까 KKMD 시청자 여러분, KKMD 지킴이 케빈 인사드립니다. 지난 2020년 4월 20일 SBS가 제기하고 있는 KFX A사 레이더 관련 문제를 보면서 제 나름대로 자료도 찾아보고 생각을 정리해야 할 시간이 필요해서 지금까지 영상으로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만들면서도 조심스러운 마음이 앞서네요.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자료 조사를 해서 정리했지만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반론과 오류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28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군사 전문지 제인즈에서 KFX의 공대지 무장이 선정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KFX의 이스라엘 엘비트 시스템즈가 제작한 지형 추적, 지형 회피 시스템 Terrain Following Terrain Avoidance System, 약칭 TFTA 시스템을 통합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실었습니다. 마침 SBS는 4월 20일 기사를 통해 하나 시스템이 지형 추적, 지형 회피 시스템을 도입한 부분에 대해 이중 투자이며 낭비이기 때문에 비리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었습니다. 때문에 내친 김에 하나 시스템의 KFX A사 레이더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KFX A사 레이더 논란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서 읽어보시면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2020년 5월 28일 군사 전문 매체 제인즈.com에서 게재한 기사 내용을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부연 설명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미래형 한국 전투기 KFX 다목적 전투기에 통합할 예정인 정밀 유도탄 및 유도키트 선정 절차를 완료했다. 대한민국 군 관계자는 2020년 5월 28일 군사 전문지 제인즈에 레이시온의 GBU-12 페이브웨이 2, 보잉의 GBU-31-38 합동 정밀 직격탄 JDAM, GBU-54-56 레이저 JDAM, GBU-39B 소구경 폭탄 SDB-1뿐만 아니라 텍스트론의 바람 수정 확산탄 Wind Corrected Munitions Dispenser 등이 KFX에 통합되기 위해 선정되었다고 전했다. KFX는 현재 인도네시아의 PT 디르간타라를 파트너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 의해 개발되고 있는 중이다.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스마트 폭탄이란 전투기에서 투하하는 전자식 제어 유도 폭탄으로 정밀 유도 방식을 사용해 명중률이 매우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텍스트론사의 바람 수정 확산탄 Wind Corrected Munitions Dispenser 일명 CBU-105에는 지능형 자탄이 내장되어 있어 적의 주력 전차 MBT를 비롯한 각종 장갑차들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 초 KFX에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이 장착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KFX 폭망론을 주장하는 일부 전문가들 및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있었습니다만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의 통합 여부는 프로토타입, 시제기가 완성되어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KKMD를 통해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게다가 AIM-120 암람보다 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가 통합 결정되면서 오히려 KFX의 공대공 무기체계는 더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게 되었죠. 여기에 공대지 무장인 스마트 폭탄 체계 통합이 결정되면서 KFX 개발도 한층 더 큰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군 고위 관계자들은 이미 대한민국 공군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 폭탄과 유도키트의 통합 과정이 올해 말부터 시작될 것이며 향후 6, 7년에 걸쳐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공대지 무장 통합 결정은
2019년 11월 MBDA Missile Systems가 KF-X의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BVRAAM을 통합하겠다는 계약 체결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KF-X는 독일 딜 디펜스의 아이리스-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SRAAM의 통합도 앞두고 있으며 머지않은 미래에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KF-X는 또한 이스라엘의 엘빗 시스템즈의 지형 추적, 지형 회피 TFTA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북서부의 무역항 하이파에 본사를 둔 엘빗 시스템즈는 2020년 2월 6일에 하나 시스템즈와 지형 추적, 지형 회피 시스템을 KF-X에 장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KF-X에 장착하게 될 A사 레이더를 자체 개발하고 있는 하나 시스템즈와 엘빗 시스템즈 사이에 체결된 4,300만 달러, 한화 520억 규모의 이 계약은 6년 동안 이행될 예정이다. 여기까지가 2020년 5월 28일 군사 전문 매체 제인스닷컴이 KF-X의 공대지 무장 통합에 관해 게재한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마무리 부분에 지형 추적, 지형 회피 TFTA 시스템에 관한 언급이 나옵니다. SBS는 지난 4월 기사에서 2016년 하나 시스템이 A사 레이더 개발 사업자로 선정될 때 제안했던 지형 회피 모드와 새로 개발하겠다는 지형 추적 모드가 기술적으로 거의 같으므로 유사한 기술에 추가 예산 투입은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중복 투자이며 특혜라는 것이죠. 동시에 이를 지적했던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에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형 추적 장치와 지형 회피 장치는 어떤 장치이며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을까요? 2020년 2월 7일 해외 군사 전문 매체 airforcetechnology.com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지형 추적 및 회피 장치 TFTA 솔루션을 통해 KF-X 전투기는 아주 낮은 고도에서나 시야가 극히 제한되는 야간 혹은 기상 조건 악화로 계기판만을 보고 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비행하고 기동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지형 추적 및 회피 장치 덕분에 KF-X는 적의 영토 안에서도 은밀하게 탐지되지 않은 채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엘빗의 지형 추적 및 회피 시스템은 자동 조종 시스템과 연결되어 다양한 내장 센서로 감지되는 데이터와 디지털 지형 고도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비행한다. 이는 KF-X의 비행 성능 특성과 함께 어우러져 더 뛰어난 생존성을 보장해 줄 수 있다. airforcetechnology.com의 기사 내용을 보면 지형 추적 및 회피 시스템이 얼마나 유용한 장치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형을 추적하는 장치와 회피하는 장치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으며 두 장치 모두 다 필요한 것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SBS 기사의 주장대로 두 장치 모두를 사용하는 것이 특혜이자 비리였다면 airforcetechnology.com의 기사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또한 비즈 한국의 김대영 기자의 관련 기사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TATF는 레이더 센서를 이용해 지형을 감지하고 일정 고도를 자동으로 유지하며 비행하도록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이다. 일부 선진국만 개발에 성공한 기술로 첨단 전투기가 근접 항공 지원, 무장 투하 등 임무 수행 시 지형을 따라 낮은 고도로 안전한 비행을 하고 적 레이더에 의한 피탐 확률을 최소화해 임무 성공률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김대영 기자의 지적처럼 지형 추적 및 회피 시스템은 하드웨어 기술이 아닌 소프트웨어 기술이며 일부 선진국만이 개발에 성공한 기술입니다. 하나 시스템은 그런 선진 기술을 이스라엘 엘비트 시스템과 합작하여 만들겠다는데 이걸 SBS 기사는 중복 투자이며 낭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SBS 기자가 아마추어인 저보다 자료 조사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네요. 해외 기사를 찾아보면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하지만 SBS 기자의 주장 근거는 국방연구소의 어느 수석연구원의 주장과 출처를 밝히지 않은 항공 전문 서적입니다. 책으로 출판되어 나오는 지식은 인터넷으로 바로 공개되는 지식과 엄청난 시간적 간극이 있습니다. 활자화된 정보는
오래되어 쓸모없는 정보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일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적이 있습니다. 지형 추적 장치와 지형 회피 장치가 기술적으로 같다는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기계적 하드웨어의 원리가 같을 수는 있을지언정 소프트웨어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형을 추적하는 알고리즘과 지형을 회피하는 알고리즘이 같을 수가 없다는 지적은 촌철살인입니다. 파일럿이 지형 회피 모드로 제공된 데이터를 가지고 지형 추적 비행을 해야 한다는 뜻이냐고 되묻고 있죠.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airforcetechnology.com의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지형 추적 및 회피 시스템의 데이터는 하나로 통합되어 자동 조종 시스템과 연결된다는 언급이 있었죠. 그 이외에도 SBS가 보도한 KFX A사 레이더에 관한 보도를 전체적으로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정작 KFX 레이더의 성능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비 의혹이나 특혜 시비에 관해서는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따라서 할 이야기도 없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하나 시스템의 A사 레이더가 군이 요구한 성능 ROC에 부합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SBS의 KFX 레이더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기사 내용에 공감하기 힘들었던 이유는 2020년 2월 24일에 게재된 유용원 기자의 첨단 레이더의 메카 하나 시스템을 가다에 소개된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여러 면에서 모순되는 내용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유용원 기자의 기사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해 볼까요? 한화 시스템은 연구개발 및 기술 인력이 전체의 67%에 달하고 석사, 박사 이상 고학력자도 34%에 이른다. 한화 시스템 연구개발의 상징이자 본산이 370명이 근무하는 용인연구소다. 지난해 3월 6월엔 이스라엘 엘타사 현지에서 보잉 737기를 개조한 시험 비행기로 비행시험 10차례를 10월에서 11월엔 국내 인천공항에서 시험 항공기에 KFX A사 레이더 시제품을 장착해 6차례의 비행시험을 했다. 한 소식통은 인천공항에서의 시험 결과는 이스라엘 엘타사 관계자들도 놀랄 만큼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시험 결과에 고무돼 내용 공개도 검토했지만 이스라엘 측이 비밀로 분류해 공개할 수 없었다고 한다. KFX A사 레이더의 특징은 적 항공기는 물론 지상, 해상의 이동 표적까지 탐지, 추적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형을 따라 낮게 비행할 수 있는 지형 회피, 추적 능력도 갖출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투기 외부에 장착됐던 항법포들을 따로 달 필요가 없게 된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KFX에 장착되어 시험될 A사 레이더는 현재보다 20% 더 커지고 모듈 숫자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모듈 숫자가 1200여 개에 달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는 F-35와 비슷한 수준이다. 수십 개의 목표물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 연구소 관계자는 KFX A사 레이더는 KF-16 성능 개량 전투기에 탑재된 A사 레이더보다 우수한 성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F-16 성능 개량 전투기의 A사 레이더 탐지 거리는 약 200km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용원 기자는 이스라엘의 엘타사와 공동으로 개발 중인 KFX의 A사 레이더를 이스라엘 현지에서 10차례, 국내에서 6차례 시험 비행을 했다는 점과 그 성능이 기대 이상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성능이 개량된 KF-16의 A사 레이더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했죠. KF-16 A사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약 200km이니 이보다 더 우수한 성능이라면 당연히 탐지거리는 더 늘어나야 정상일 것입니다. 여기서 SBS의 관련 기사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화 시스템이 A사 레이더의 핵심 성능인 추적거리를 사업 제한 단계에서는 수백 킬로미터 단위로 제시했다가 실제 결과는 수십 킬로미터로 또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표적 수 제한치도 줄어들었는데 사업비는 고작 1,300만 원만 감액되었을 뿐이다. 처음엔 저도 이 기사를 읽으면서 혼란이 왔는데요. 이 기사 내용대로라면
일견 KFX A사 레이더의 추적 거리가 수백 킬로미터에서 수십 킬로미터로 줄어들었다는 내용으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탐색거리와 추적거리라는 용어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단순히 목표물을 찾아내기만 하는 탐색거리보다 특정 목표물의 시간에 따른 위치를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추적거리는 탐색거리보다 다소 범위가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200km 이상의 탐지거리에서 수십 킬로미터에 불과한 추적거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었던 것이죠. 차이가 나도 너무 나니까요. 따라서 상식적인 선에서 유용원 기자와 SBS의 서로 상반되는 취재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의문이 남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합니다. 1. 일반적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레이더의 경우 추적거리는 탐색거리의 50%까지 떨어질 수 있고, 성능이 우수한 레이더라면 탐색거리의 70%에 해당하는 추적거리까지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200km 이상의 탐지거리라면 성능이 떨어져도 100km 이상, 성능이 우수하다면 140km 이상의 추적거리가 나오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혹시 만에 하나 현재 최저 추적거리가 100km에서 조금 못 미치는 90km대가 나왔다고 해서 이를 세 자리에서 두 자릿수로 떨어졌다거나 수십 킬로미터에 불과하다고 서술하는 것은 다분히 심한 과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외에도 추적거리의 단위를 100km 단위에서 수십 킬로미터 단위로 바꾼 것 뿐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추적거리를 100km, 200km 등 100km 단위로 표기했다가 얼마 전부터는 120km, 240km 등 10km 단위로 바꿔서 표기했고, 그 과정에서 혼선이 생겨 오해의 소지를 낳았다는 분석이지요. 어느 쪽이 되었든 추적거리 표현은 문제성이 다분합니다. F-16B라고도 불리는 개량형 KF-16보다 뛰어나다고 제작자가 설명하고 있는 A사 레이더가 실제로는 고작 수십 킬로미터의 추적거리를 지닌 A사 레이더에 불과하다면 이건 SBS 기사의 진실 여부를 떠나 초대형 방산비리가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SBS의 KFX A사 레이더 관련 기사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신다면 KFX A사 레이더의 성능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서술하기보다는 사업비나 특혜 시비를 서술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방산 비리를 알리는 것은 분명 기자의 사명 중에 하나지만, 그렇다고 해도 무기 체계의 성능 그 자체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결과가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KFX의 프로토타입이 제작될 때까지 이제 불과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비행을 시작하기까지는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았고요. 사실 2026년까지 KFX를 실전 배치시키겠다는 타임라인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입장이고요. 게다가 중간중간에 의도치 않았던 문제점들이 복병처럼 등장할 것이며 KFX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저항에도 계속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KFX의 A사 레이더에 관한 논란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드러나고 밝혀지게 될 일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X를 하늘에 띄우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을 것이며 그들이 가진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이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알려드린 자료들을 바탕으로 시비를 판단하는 것은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인용한 자료들의 링크를 고정 댓글로 올려드릴 테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살펴보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내용이 흥미롭고 유익했다고 생각되신다면 좋아요와 영상 업로드 알림 버튼 누르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원하신다면 KKMD 채널 멤버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영상을 남들보다 먼저 시청하시는 동시에 KKMD 후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영상 마무리 부분에 나오는 계좌로 후원도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후원을 바탕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